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도 뉴스가 막 쏟아졌죠. 여러분들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심층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 대통령실, 그러니까 오늘 저 뉴스가 아마 국민의힘을 아마 뒤집어 놨을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씨가 영수회담 할 때 물밑에서 접촉이 있었다. 그게 사실 이게 비선 타령이거든요. 윤석열 씨와 이재명 당대표가 회동 때 특사가 있었다, 없었다 이걸로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일보의 보도였죠.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총리를 추천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딴 거 없어요. 특사가 있었던 없었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레임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여야의 어떻게 보면 영수회담의 물밑 작업을 특사가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총리를 추천할 것을 권했다. 이런 거 자체가 지금 국힘당 입장 당원 게시판에서는 윤석열 물러나라고 난리인데 이런 자체가 레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굳이 뭐 특사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이런 보도 자체가 윤석열이 이미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시원 비서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 전에 고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죠.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원모를 이시원을 이원모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시원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방부 그 당시에 그 누구였냐 그 여자랑 그 통화 내용이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상병 특검에 굉장히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시원을 전격으로 교체를 하고 찐윤이죠. 이원모 윤석열 특수부라의 특수부의 핵심적인 이원모 이번에 경기 수원에 나갔다가 떨어졌던 인물이죠. 이 사람을 교체한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교체까지만 나오죠. 그거 딴 거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이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교체하면서 특검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이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이시원을 날리고 이원모를 들여오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는 공수처의 최상병 특검을 대응 차원에서 날린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꽃에서는 24.2, 부정평가가 74.3. 이거는 어떤 수치냐면요. 그냥 술집에서 윤석열 응원하다가는 옆에서 벽날 나와요. 그런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술집에 여러분들 여름 가면 호프집 같은데 야외에서 막 술을 마시잖아요. 그때 정치하는 사람들 10팀 중에 한두 팀은 있어요. 그때 윤석열 욕하면 옆에서 그렇지 막 이런 분위기고 윤석열을 옹호하다 보면 저 새끼 저 뭐여 라고 하면서 욕먹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부정평가가 74.3대 윤석열의 지지율이 24.2 이 정도면요. 어딜 가나 윤석열 욕하면 환영받는 전 국민의 분위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되고 덜도 아니고 그 다음에 40대에서 지지율이 10% 그러니까 40대에서 지지율이 10%다라고 이거는 40대 1배예요. 40대에도 1배들이 있거든요. 그냥 40대 1배들만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냥 10%대. 그냥 이건 지지율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정치를 아예 40대 중에서 관심 1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레임덕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윤석열은 이제 끝나고 윤석열은 이제 민정수석실을 오죽하면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레임덕 현상 하면 첫 번째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많이 꼽곤 합니다. 근데 레임덕 현상에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보이는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인사를 임명하지 못해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 새끼는 뭐예요? 시사 타파 내가 이재명 깜빵 가야 한다고 했니? 미친 새끼 도라이 새끼들 많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통령 레임덕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임명하고 싶은 인사를 임명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아무나 다 임명을 했죠. 그렇죠? 아무나 다 임명했잖아. 야당에 반대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냥 아무나 다 임명하잖아. 지금 그 누구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점점 그 자리에 앉히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칠 때 당연히 야당은 반대하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야당은 안 된다라고 반대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 집권 여당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같이 싸워주잖아요. 국민의힘이 입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도 제대로 수립해서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 같으면 집권 초기에는 윤석열이가 뭐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발벗고 나서 갖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쉴드를 쳐주고 했는데 이제는 야당이 반대한다 해도 국민의힘은 그냥 나서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뭐냐면요. 기밀이 새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 영수회담에 뭐 비선 라인이 있었냐 이게 이거 기밀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새나가겠냐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대통령 권력 누수 현상이라는 레임덕 현상에서 가장 큰 거는 대통령실과 중요 인사들만 알아야 될 중요한 기밀들이 새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새나가냐? 첫째, 정당으로 새나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영수회담을 할 때 민주당이 뭐 특사 자격으로 민주당 누구 저쪽은 민주당은 새나가지 않잖아요. 그치? 민주당은 새나가지 않잖아. 민주당은 딱 입국 다물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 안 하면 이게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당이. 근데 저쪽은 자연스럽게 친한 당직자한테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게 막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레임덕 현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밀이 새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바로 측근 국힘당의 관계자들한테 들어가고 그게 기자들한테 들어가고 그래서 한국일보가 받아낸 거죠. 그리고 윤석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너무 슬픈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 아직도 2년이 안 됐어요. 아직도 2년이 안 됐어요. 너무 인기가 많이 살았죠. 아직도 2년이 안 된 대통령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도 많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집권 1년 차에서는요. 정부를 구상을 해요. 집권 차에서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왜 그러냐면 전 정부가 세워놨던 예산안을 갖고 대통령이 당선돼도 본인이 짠 예산이 아니에요. 윤석열 집권 1년 차 때 짠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짜놨던 예산 갖고 5월 달에 썼기 때문에 대부분 집권 1년 차에는 정부를 구성하거나 정부의 기조를 잡는 경제 라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꽤 가면서
첫 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그런 틀을 좀 만드는 해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2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는 뭔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 있는 정책과 국정이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2년째 보여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 보여준 거는 뉴라이트 사관을 비롯해서 공정과 상식, 뜬금없이 공산 전체주의, 이념 논쟁, 자유 하더니 자유를 박탈당하게 생긴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윤석열이가 남은 3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벌써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정상적으로 잘하는 대통령이면 3년 차가 더 기대된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1년, 2년 지켜봤더니 정말 이 사람 꽤 뭔가 잘하네라고 하면 사람들이 3년 차가 이제 진짜로 국정 전반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이 사람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는 장악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통령 같으면 3년 차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가장 힘이 센 대통령이에요. 집권 3년 차, 2년 차가 가장 힘이 셀 때예요. 근데 윤석열은 집권 3년 차가 됐는데 뭐 레임덕을 넘어선 데드덕 소리가 나오고 이런 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윤석열을 보면서 얘는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을 비판적 시각으로 봐도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국정 철학이나 본인의 의지를 갖고 뭔가를 밀어붙였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갖고 지지율이 깎였다 그러면 윤석열이 그래도 뭔가를 시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윤석열이 도대체 여러분들 뭘 했어요? 나 참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자들이나 우리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도 도대체 윤석열이 뭘 했냐에 대해서 딱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첫째, 윤석열은 현 정권이,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면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뭘 하겠다, 뭘 해,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조선일보가 심지어는 윤석열 뭘 하겠다라고라도 좀 해봐라. 허구한 자유가 우리 시장이, 경제가 우리가 뭐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만큼은 경제를 어떤 식으로 살리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응? 여러분들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 트럼프랑 붙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 이거였어요.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코비드19에 의해서 침체된 미국의 경제를 빠르고 강력하게 경제 회복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바이든의 공약이었고, 바이든이 집권 1년 차 때 빠르게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정책을 펼쳤던 것이고, 아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아베가 얘기한 거는 외국에서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경제를 빨리 빠져나와서 일본 제2의 부흥기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기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기조는 그냥 노조 파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노조 파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압박, 시장의 경제는 맡기자.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정말 경제의 경자, 기억자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입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시장에 개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8.75 대파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대파 가격이 875원이라고 윤석열이 온다 그래갖고 급하게 낮추는 것도 윤석열이가 왜 시장에 개입을 해요? 대파가 10,000원이 나가든 20,000원이 나가든 시장에 맡겨야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맡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 말은 시장에 맡긴다고 해놓고 조금만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게 기름값이 올라가거나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가 찍어 눌러요. 그냥 허구한 날 일상적으로 시장에 가장 많이 개입하는 새끼들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외치는 새끼들이에요. 응?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그냥 허구한 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한테 자유, 공정, 상식, 이거는 그냥 공허한 메시지예요. 자유, 공정, 상식, 내가 먹고 사는데 자유, 공정, 상식, 이거는 정말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 어떤 거를 해내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할 것이냐의 정책적 수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걸 할 줄은 몰라요. 그냥 오로지 김건희 특검 통과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김건희 막아내는데 오로지 대한민국의 집권 1년 차부터 김건희 리스크가 결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 22명이 인선이 마무리가 됐어요. 의외로 많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정책 부의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만 알고 있는데, 그 정책 수석 부대표에는 김용민 어제 알고 계시죠. 운영 수석 부대표에는 박성준, 이게 양측면입니다. 원내대표, 운영 수석 부대표, 정책 수석 부대표 요 세 명이 대부분의 많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원내대변인이에요. 원내대변인. 원내대변인으로서 지금 누구냐면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수석이었던 윤종근, 문화영화평론가 강유정, 여러분들이 그 뉴스공장에서 많이 봤던, 그 다음에 노정면 YTN 앵커 출신, 이분들이 이제 당내 원내 대변인단이 된 거예요. 윤종근, 강유정, 노정면, 이분들이 원내 대변인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 많냐면요, 부대변인, 부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대표단은 곽상원, 박민규, 김남희, 안태준, 김용만, 부승찬, 모경종, 송재봉, 정준호, 조계원, 김태선, 정의로, 임광현, 백승아, 서미화, 이런 15명이 부자를 달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22명의 원내대표 선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단이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걸 보니까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정진욱이 됐어요. 정진욱.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분을 좀 알거든요. 이 정진욱 비서실장이 됐다라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에 연임한다는 소리예요. 제 촉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마음을 굳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대표 비서실장을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굳이 지금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이 정진욱은 누구냐면요, 대표적인 성남파예요. 예전부터 이재명 당대표랑 오랫동안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저랑도 지난 대선 때도 이분이 제 전화번호에 뭐로 돼 있냐면 수행 대변인이었어요. 제 전화번호에는 정진욱 수행 대변인으로 돼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당대표를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근데 이분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앉혔다라는 것은 제가 보면 확실히 이 연님의
예, 이분은 요번에 광주에서 나왔던 압도적인 승리를 하신 분이고, 제가 요즘 계속 저 얘기했죠. 어제도 그 얘기를 했죠.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렇죠?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랑 마음이 통했는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시점이 됐다. 오늘 이 뉴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라고? 아니야. 미안한데 당대표 비서실장이야. 당대표 비서실장이야. 원내대표가 아니라. 제가 개헌 얘기를 했죠.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라고? 나한테는 이렇게 왔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왔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왔어. 자료가. 봐봐. 여기 봐봐 자료. 나한테 자료가 이렇게 왔어. 당대표 비서실장으로는 대표적 친명인 정진욱. 그치? 내가 잘못 받았나? 내가 이걸 좀 빨리 받은 건데 이게 잘못 왔나 보네. 나는 분명히 이게 당대표로 받아갖고 좀 빨리 받은 거라서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 시점이 됐다. 이거는 뭐냐면 최상병 특검과 만약에 최상병 특검에서 여러분들 대통령실이 개입되거나 윤석열의 혐의가 입증되면 바로 민주당은 개헌을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죠? 그거 보시면 돼요. 이게 개헌을 언제 하는 제가 타이밍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최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나오는 순간 탄핵을 얘기할 게 아니라 개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으로 압박을 하면서 윤석열에게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겠다. 스스로 1년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래. 아니면 탄핵당할래.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 시점이 됐다라는 것은 올해 안에 최상병 특검을 어떻게든지 통과시키고 최상병 특검에서 올해 안에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 최상병 특검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개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탄핵을 생각하겠지만 민주당은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최상병 특검에서 대통령 개입설이 나오는 순간 탄핵을 외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외치면 안 돼요. 헌재에 가서 기각될 수도 있고 국민적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개헌을 끄집어내서 윤석열이가 스스로 임기를 1년을 단축을 하고 4년 중임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칼자루를 주고 있어야죠. 민주당이 만약에 여러분들 최상병 특검이 딱 왔어요. 막 여기저기서 이제 레임덕이다 보니까 김기한 사령관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 전화한 새끼가 누구야? 이시원 비서관이었다. 이시원 넌 누가 시켰어? 윤석열이 시키지 누가 시켰습니까?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나오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돼도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자체가 탄핵 사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의 의무 중에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헌법을 수호하고. 그럼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의혹을 덮으려고 그랬던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는 법리적인 해석을 해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탄핵,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탄핵 사유를 확보를 한 거죠. 딱 그렇죠? 탄핵 사유를 확보했을 때 이때 이제
야당의 정치력이 빛나야 되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야 임기가 3년이 남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이거는 3년이 남을지 2년이 남을지 1년 만에 직무가 정지될지는 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지금 기간으로만 3년이 남았지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보존할 수 있는 날이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차곡차곡 탄핵 사유를 쌓은 다음에 정치적으로 탄핵을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들 탄핵은요 박찬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탄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윤석열이의 탄핵 사유가 쌓이면 민주당은 대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알아서 지난 2016년 광화문에서 일어났던 박근혜 탄핵, 퇴진 시위 같은 범국민적 시위가 일어나면 민주당은 그때 탄핵 카드를 꺼내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탄핵하자 이렇게 해갖고 시민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민주당이 당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탄핵은 자연스럽게 1000명, 10,000명이 돼갖고 1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이고 그 인원이 100만 명이 모였을 때 광장이 탄핵을 이끄는 거예요. 정치권이 탄핵을 이끌면 그거는 분명히 나중에 민주당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탄핵 정국이냐라고 얘기하지만 민중이 들고 일어날 때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으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입법부가 칼을 빼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탄핵은 광장이 끌고 가야 되지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 그래갖고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의 어떤 혐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탄핵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탄핵은 광장이 이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힘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이런 거보다 아마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나면 4년 중임제를 얘기하면 광장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제가 이 또 광장의 그 촉은 1인자잖아. 광장의 그 정무적 판단은 1인자잖아.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최상병 특검에 윤석열이 법적 하자가 딱 나오는 순간 광장에서는 촛불로 윤석열 탄핵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광장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거고 국회에서는 개헌을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광장은 탄핵, 민주당은 이참에 개헌을 외치면 광장의 촛불이 뜨거워지면 윤석열이가 민주당이 탄핵을 만지작거린다는 소리가 나오면 개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점점점 윤석열 탄핵의 촛불이 커지면 결국은 막바지에는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안을 올려야 되면 윤석열에게도 부담이고 국회에도 부담이면 광장은 탄핵을 외치고 점점점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만진다고 할 때 민주당은 개헌 카드를 내는 거죠. 윤석열 1년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고 4년 중임제 받을래? 아니면 거부하고 탄핵안을 상정을 할까? 이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위험성, 여러분들 탄핵이라는 건 우리가 시원하고 와 어떤 광장의 승리를 맛볼 수 있지만 이 헌재라고 하는 이 헌법기관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믿을 수 없잖아요. 응?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탄핵은 위험성이 있다고요. 윤석열이가 복귀하는 순간 또 기고만장해 갖고 또 남은 임기 채우려면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리고 또다시 윤석열 탄핵 카드를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보면 최상병이나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는 윤석열 정부의 굉장한 그 오류와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광장은 탄핵을 외쳐야죠. 광장에서는 탄핵을 외치고 국회의원에서는 신중하게 개헌론을 해서 윤석열에게 스스로 1년 단축 4년 중임제를 받는 그런 게
지금 민주당이 구상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구상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아마 제 생각과 민주당 생각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아무도 안 들려요. 다 마음으로 들어요. 제 방송은 마음을 전하는 거지 소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고리봉님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럼 들려요. 그 다음에 윤석열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갑질대사 여러분들 이게 좀 언론에 많이 묻혔었는데 이 윤석열 동기동창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니까 나이도 동기동창이에요. 충암고 동기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 여러분들 얘기 들었죠? 그랬더니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린 인간이죠. 저는 정재호라는 주중 대사를 갑질 의혹으로 징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은요 주중 대사를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정재호가 대표적인 중국과의 강경 대치론자예요. 강경론자예요. 지금 주중 한국 대사가 강경 대치론자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정을 선택할 때가 아니라 이 도라이야. 지금 우정보다는 한중 관계의 개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우정이냐? 저는 그래도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그렇게 갑질할 의혹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우정도 좋아갖고 무슨 징계가 아니라 지금은 대중국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응? 지금 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다 지금 아직도 한중 관계가 파국에 이르고 있는데, 응? 이달 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이 빨리 지 우정으로 선택할 것이냐 한중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 국익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그 관점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갑질은 둘째치고 이 정대사를 빨리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바꿔줘야지 중국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고 저는 빨리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장 현재는 조정식, 추미애, 우원식, 정성호, 박지원 나올까 말까 이거 뜸들이고 있는데 이게 경선 여러분 일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는 16일 날 돌아오는 16일 날 16일은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경선을 해요. 사상 초유의 저도 여태까지 정치에 관심 있고 아마 제가 아는 민주당 70년사에서 국회의장 경선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 봤어요. 제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정치에 시민 참여를 해왔지만 국회의장 경선은 처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똑같아요. 16일날 당내 경선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하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투표가 없으면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하는 겁니다. 1위가 2위가 결선 투표를 해서 6월 5일이 22대 첫 국회 본회의거든요. 22대가 6월 5일날 22대 첫 국회 본회의예요. 날짜는 6월 1일부터 21대가 시작한다고 하지만 6월 5일날 첫 국회 본회의가 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해요. 국회의장단이라는 것은 국회 사무총장,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이 등록을 했대요. 남인순 의원이
예, 지금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보셔야죠. 그런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린 거고. 오늘 조국혁신당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싸워야 된다. 개혁 3법 발의해서 반드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이거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때는 이슈를 끌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한 발짝 앞서 나가면서 사실상 쇄빙선 역할을 한다고 했듯이 조국 장관님의 말씀처럼 이거는 조국 대표의 말같이 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치고 나가줘야지 여론이나 이런 데서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공소청 설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고 범죄수사청을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개혁 3법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치고 나가는 건 좋죠. 그리고 엊그저께 조국 장관님 말씀 중에 하나 틀린 게 있어갖고 제가 좀 바로 잡을게요. 어떤 말씀을 틀리셨냐면요. 조국 장관님이 이번에 윤석열이가 도리도리 안 했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도리도리 안 했다.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영수회담할 때 도리도리 안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윤석열 전문가로서 저는 들을 때는 도리도리 하지 않습니다. 저는 들을 때는 그냥 벙 까고 있습니다. 저는 들을 때는 그냥 딴 데 봅니다. 윤석열은요, 지가 얘기할 땐 도리도리 하는 거고요. 지가 남 얘기 들을 때는요, 도리도리 안 해요. 근데 우리 조국 장관님이, 조국 대표님이 윤석열이 이번에는 영수회담 때 도리도리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지가 떠들 때 도리도리 하고요. 남 얘기 들을 땐 졸려갖고 계속 이래요. 졸려갖고 눈 때문에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얘기할 때 도리도리 하는 거지 남 얘기 들을 때 도리도리는 안 한다. 그거는 조국 장관님이 잘못 보셨다. 조국 대표님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2부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격적인 김주현의 실체, 민정수석 김주현, 그다음에 할 게 너무 많다.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1부 마지막 얘기라서 요거 좀 할게요. 여러분들 내일이면 어버이날이죠. 지금 12시가 넘었나요? 아직 안 넘었죠. 어버이날인데 5월은 참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저는 각종 온갖 가족 기념일들이 5월달에 많이 있죠. 저는 5월달은 되게 잔인한 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날들이 있는 것이고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더 불행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꼭 어버이날을 지정해서 어버이들에게 효도를 해야 되나요? 평소에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불행하다는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행 니콜 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의 있거나 그러면 남들은 즐겁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은 좀 우울하거든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에요. 그래서 5월이면 의외로, 그러니까 저야 여러분들 참 복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있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있고 저희 하여튼 저는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걸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이런 날들이 다가오면 저는 오히려 우울증들이 심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나 아니 그럼 5월 5일 빼고는 어린이들을 보호 안 하나? 저는 그래서 물론 더 한 번 생각하자라는 날로 좋은 날이죠. 그 나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5월 8일 어버이날이라서 특별히 뭐 식사하고 뭐 물론 1년에 바쁜 와중에 하루 챙기는 의미로 좋지만 저는 너무 이렇게 막 시끄럽게 그런 것도 막 싫고 저도 오히려 살아계신 어머니보다 돌아가시는 아버님한테 한번 갔다 와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예. 저는 매번 그래요. 그냥 평소에 어머니 만나면 맛있는 거 집에 좀 사다 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그냥 평소에 저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어머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님한테 좀 찾아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사실 개국본원이라는 시민단체를 왜 만들었냐면 나중에 그러면 이런 개국본 그러니까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면 저는 나중에 제가 개국본 대표를 물러나고도 이 개국본이라는 단체가 이 외로운 시민들의 좀 안식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정치 데모 단체 저는 그런 단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저는 개국본을 정치적 홀리건 이런 단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개국본이라는 단체는 지유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고 사람들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와서 편하게 그래서 제가 개국본에 오면 커피는 공짜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왜 그러냐면 커피값을 받게 되면 없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그 커피값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매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도 공짜로 해서 저는 사실 시민단체는 그런 기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가족도 없고 외로운 사람들이 안식처가 좀 만들려고 거기를 일부러 제가 카페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좀 그래서 사무실 같이 안 만들어 놓고 누구나 와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좀 그럴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제가 카페를 같이 좀 만들어 놨었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도 하여튼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들은 5월 8일이 돌아왔다 그래갖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챙겨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행복하게 느끼십시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명절이나 이런 어떤 가족의 달이 왔을 때 좀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내일 개국본에서 카네이션 달기 행사하세요. 예. 알겠죠? 예. 하여튼 내일은 개국본에서 어버이날이고 그런데 외로우신 분들은 오셔갖고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누구는 되게 5월 가정의 달이 더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김주현 민주당 수석의 민낯 그다음에 국힘당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예, 1부 녹화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오늘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윤석열.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뽑았냐면요. 과거에 박근혜가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TV조선이랑 조선이랑 우병우 사단이 정면으로 붙습니다. 그때 우병우를 물러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보수 언론지였는데 매국 언론지였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오히려 송희영 주피를 우병우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치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는 3중 4중으로 검찰로 에워싼 거예요. 3중 4중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 에워싼 거예요. 그만큼 윤석열이가 자기 본인에 대한 어떤 최상병 특검은 본인을 겨냥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김건희 특검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실권력 서열 1순위인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죠. 그래서 말은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시민사회 수석실은 공석이 돼버리고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따라가는 지금 집권 말기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중 성벽으로 도배된 용산 집무실 우병우 사단 출신이에요. 이 사람 우병우 사단 출신 여러분들 오래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드릴게요. 이놈들이 우병우 사단이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별수사본부장의 이영렬 중앙지검장이었고 특별수사팀장이 윤곽근 대구고검장, 얼마 전에 변호사로 해갖고 사고 쳤던 놈, 검찰총장이 이 당시에 김수남이었습니다. 이때 우병우 사단에서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김주현 대검 차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인간들 중에 우병우 사단의 핵심 노승건, 정점식이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고요. 이런 놈들이었어요. 거기에 김주현 대검 차장으로 분명히 이름을 올렸던 점입니다. 우병우 라인의 지금 급한 거죠. 이 김주현이가 사실 17기인가 그래요. 윤석열이가 23기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 결국은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확실히 되면서 최상병 김건희의 특검이 다가오자 결국은 민정수석실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원래는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국정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기능을 맡았지만 무게 중심은 대체로 민심 청취가 아니라 사정기관 지위에 대부분 다 활용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윤석열도 지난 대선 때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김주현이가 사법연수원 18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원석이가 27기예요. 검찰총장보다 9기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밑에 하발이 우병우 사단에서 대검 차장할 때 이원석 같은 애들은 그냥 부장검사 정도 밖에 안 됐던 애들이에요. 응? 검찰은 누구보다도 위계 질서가 엄격하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어느 조직보다도 검찰은 기수나 위계 질서가 엄격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 통제를 손쉽게 하려는 겁니다. 응? 결국 민정수석실이 뭐냐? 실질적으로 사정기관을 관장을 하고 수사 내용을 미리 받아보는 역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한눈에 보이시죠? 혹시나 이원석이가 딴 마음을 품고 수사를 지휘를 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내용을 미리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감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결국은 뭘 갖고 있냐?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민생이랑 무슨 관련이에요? 그냥 본인 수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할 때는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으로 본인들에게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를 대항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민정수석실의 부활의 의미는요, 국회를 통제하겠다는 게 있어요. 국회를 통제하겠다. 각종 그 비위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말 안 듣는 국민의힘 비위 정보, 야당의 비위 정보를 수집을 해요. 여태까지 민정수석실이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야, 그러니까 이 강력한 야당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위 정보들이 있어야지 캐비넷을 만들어서 국회를 압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민정수석실 부활로 가장 기대하는 거는 검찰 수사를 통제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해갖고 뭐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는 반부패 수사 2부에 가 있어요. 명품회 사건은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이 종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관련된 김건희에 관련된 사건들을 민정수석실을 이용해서 검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수사예요. 그런 의도예요. 결국은 최상병 특검은 이번 5월 28일 정도에 밀어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폐기가 된다 그래도 22대에서 다시 올리면 돼요. 그리고 22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거고, 가장 저는 우려가 되는 거 이거예요. 수사정보 수집입니다. 국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여서에 대해 정부에서 거부권을 더해서 민정수석이라는 국회 견제수단을 추가한 것은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의 목적으로 정보, 경찰,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에 뭐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각 경찰서마다 정보경찰 있죠? 알고 계시죠? 각 경찰마다 정보과 있잖아. 정보과. 그거를 민정수석실에서 다 그 정보과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다 받아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절대 상임위에서 행자부를 내주면 안 된다. 행자부를 절대 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민정수석실이 결국은 경찰의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 여기저기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국회의원 뭐 어디에서 무슨 썰이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해갖고 전부 정보 경찰을 활용한 캐비넷 정치가 시작됐다. 그쵸? 정보 경찰을 이용한 캐비넷 정치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행안위를 제가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미리 얘기한 게, 검찰은 이제 견제 대상이고, 이제 검찰은 특검이라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면 특검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는 행자부를 절대 상임위를 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검찰은 우리가 견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검찰이 워낙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가 검찰 개혁도 했고 했지만, 그럼 경찰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고, 결국은 김주현이라는 사시 18기를 윤석열이가 임명한 것은 왕수석이에요. 왕수석. 결국은 민정수석실이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모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김주현이라는 자가 어떤 거냐면 사법연수원 18기인데 우병우 사단의 한 축이었죠.
한동훈이는 윤석열 사단의 기획통이에요. 그렇죠? 기획의 전문가였어요. 검찰이 기획한다는 거는요, 사실 조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론 중요한 사건의 기획을 통해서 일망타진, 뭐 조직폭력배를 일망타진한다던가 마약 사범을 일망타진할 때 기획을 잘하면 그 수사 방향을 정하는 건데, 사실상 이 정치 검찰들의 기획통은 사실상 수사를 덮거나 수사를 부풀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바로 한동훈의 대선배가 기획통 김수석이에요. 김주현이에요. 김주현. 이게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62년생인가요? 59년생인가요? 윤석열 나이가 몇 살이죠? 윤석열이 몇 년생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윤석열이 몇 년생이지? 윤석열이 60년생인가요? 12월 18일? 얘는 61년생이에요. 윤석열이가 어렵지 않죠. 윤석열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러면 김주현이가 어떤 인간이냐? 1989년에 노태우 정부 때 서울지검,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을 합니다.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을 해요.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등 요직을 지냈고요. 언제 옷을 벗었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찰을 떠납니다.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찰을 떠났고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김앤장에 있으니까 웬만한 사건들 검찰 단계에서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앤장이 비싼 겁니다. 이런 자들이 김앤장에서 2021년부터 일었고, 과거에 김주현이라는 자는 대표적인 정치검찰이었고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낼 때 바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의자가 받았다는 5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자예요. 이자예요.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5만 달러 의자가 받았던 사건을 지휘했던 자가 바로 이 김주현입니다. 그러나 1, 2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표적으로 표적수사라고 나왔었죠. 발탁 배경에는 그러면 왜 김주현이를, 처음에는 박찬호 소리도 있었는데 왜 김주현이를 윤석열이가 임명을 했냐? 졸라 친하대요, 둘이. 둘 졸라 친하대요. 언제 친했냐? 해로 넘어가면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차떼기 사건 벌어지죠.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벌어졌을 때, 그때인가? 그 당시에 대선 불법 자금할 때 한나라당이랑 그 당시에 민주당이랑 동시에 수사를 노무현 대통령도 받겠다라고 해서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에서 바로 근무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검찰의 사조직을 하나 알려줄게요.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만든 친목 모임이 우검회라고 있습니다. 우검회, 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검회. 이 우검회라는 뜻이 뭐냐면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우검회에 소속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라인이라 불리던 한동훈, 그 다음에 이원석 현 검찰총장, 이완규, 윤석열의 친구 있죠. 이완규 그 당시에 누구죠? 이완규가 박근혜의 변호사였나요? 이완규 법제처장, 여기에 윤석열 사단의 박찬호 변호사,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 이 밖에도 이 사람들이 우검회입니다. 그 다음에 김주현은 평검사 시절 대구지검, 서울지검 등에서 윤석열과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민정수석으로 낙점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을 민정수석에 시켰냐? 딴 거 아닙니다.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 라인에 속해 있는 우검에 한동훈, 제가 이원석 믿지 말라 그랬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검의 소속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원석이를 검찰총장을 시킨 거예요. 이제 의혹이 다 풀려요? 박지원 전 원장은 뭐 이원석이가 윤석열이를 들이받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얘네들은 검찰의 하나회 같은 윤석열이가 만들어낸 우검회라는 조직에서 검찰총장이 나오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나오고 이완규 법제처장, 박찬호 변호사 다 있던 거예요. 응? 그리고 이 김주현 얘가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에도 개입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이가 법무부 장관 누구 시켰죠? 17기. 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기예요. 그리고 김주현이가 18기예요. 검찰총장이 27기입니다. 완전 혹시나 모를 검찰의 반란을 다 제압하는 거예요. 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17기 올드보이들이에요 다. 응? 결국은 사정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온 거밖에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하면 생각나는 사정기관 뭐 있어요? 응? 뻔하잖아요.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응? 이런 거 다 지금 통제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섬뜩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김주현이가 어떤 자냐? 우리가 2016년도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죠.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김주현이는 누구 어디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병우 사단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게 우병우 사단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 그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놈이 과거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우병우랑 진 전 검사장 사이에 넥슬린이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응?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진 전 검사장은 우 전 수석과 대학 및 검찰 선후배 관계로 우 전 수석이 넥슨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인물이었고, 이에 검사장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병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당시 그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때 이게 국정농단에 넥슨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바로 얘네들과 진 전 검사장과 우병우랑 같이 근무하던 2006년도 그 당시에 김정주 당시 넥슨 대표의 부친인 김교창 변호사 소유의 11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었고, 2016년 7월 진 전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던 이금노 특임검사팀이 김정주 대표 소유로 의심되는 주택에 압수수색을 갔다가 김주현 민정수석이 실거주하고 있어 철수한 빌라가 바로 그 부동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 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그 당시에 특임 검사가 조사를 갔는데 김주현이가 살고 있었던 거야. 소름 끼치죠. 넥슨 김정주 소유로 의심되는 주택을 압수수색을 갔는데 그 집에 김주현이가 살고 있었던 거야.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소명이 되지 않은 거죠. 응?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2016년 국회 법사위에서 그 어디서 돈이 나서 저거를 사고 뭐 그런 뭐 전세로 살던 집을 빼야 해서 주변 부동산 두 곳을 통해 알아보고 계약을 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당시 김교창 변호사가 누구냐면 김정주 넥슨 세장의 아버지라 그랬죠. 김교창 변호사가 집주인이라는 사실도 김정주 대표가 아들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김정주 넥슨 대표의 아빠 이름으로 된 빌라였는데 자기가 그냥 우연히 얻은 게 김정주 대표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당시에 진 전 검사장 거의 구속됐을 거예요. 그때 검찰이 희생양을 삼아갖고 우병우 사단을 칠 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 내가 또 정리를 잘하잖아. 그 당시에 왜 갑자기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왜 갑자기 넥슨의 김정주 사장이랑 뭐 이런 그러니까 재벌과 검사장들이 연결됐다라고 이게 까지냐면 우병우 사단을 해체하기 위해서 조중동에서 터뜨린 거예요. 조중동에서 우병우 사단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계속 싸웠잖아. 근데 우병우 사단을 몰아내려고 계속 조중동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 검사장이라고 진 뭐죠 이름이? 진 검사장이 걸린 거예요. 이 진 검사장이 보니까 뇌물 수수를 한 거예요. 김정주에게 돈을 받아갖고 사건을 무마해줬던 걸 잡아낸 거죠. 조중동이. 그래서 진 검사장을 뇌물 삼아서 이 일을 우병우 사단이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진 검사장을 잡으려고 막 압수수색을 하려다 보니까 김주현이까지 걸려든 거야. 진경준을 잡아서 우병우를 치려고 조중동이 취재를 했는데 그래갖고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조중동이나 우리 그 민주당 국회 법사위에게 밀려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이 진경준을 잡기 위해서 김정주의 소유로 의심되는 집을 압수수색을 갔더니 김주현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병우 사단에 그 당시에 진경준, 김주현 다 넥슨의 김정주와 연관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김주현이가 너 넥슨의 김정주와 너 진경준과 너 다 엮여 있는 거 아니냐 셋이 라고 물었는데 자기는 집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집이 김정주 넥슨 회장의 아버지 집이었는데 아무리 우연이라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전세 찍고 하다가 구한 집이 김정주의 아빠 소유의 집에다가 전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리 있는 정치검사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켜봐달라.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요거를 오늘 좀 한참 심층 분석을 했거든요. 오늘 검찰총장이 출근을 할 때 기자들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지켜봐달라. 이거는 제가 보면 벌금 정도로 기소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론에 밀려갖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얘네들이 짜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김건희 소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그 다음에 벌금 요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최소.
근데 그거 김건희가 야, 너 미쳤어 씨발 새끼야? 어딜 오라가라야. 그러면 서면 조사. 이거는 김건희의 선택입니다. 오빠 그냥 내가 갈게. 그러면 김건희가 가는 거고, 아이 씨발 새끼 뒤지고 싶어 하면 안 가고 서면 조사고. 근데 김건희가 여우잖아. 김건희가 보면 이 국정 난맥을 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번 출석하겠다. 어떤 사건이 한번 터지면 출석할 수도 있고, 결국은 청탁 지켜봐달라. 이거는 뭔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종의 대통령실과 얘기가 됐다는 거죠. 왜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품백 사건으로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그쵸? 명품백 사건으로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도 없고, 명품백 사건으로 윤석열을 잡을 수도 없어요.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원석이 임기가 9월이에요. 임기가 9월이라는 거는 이미 3개월 전이면 이원석이는 다음 달이면 임기가 끝이라고 봐야 돼요. 차기 검찰총장을 물색을 하거든요. 차기 검찰총장을 물색을 하기 때문에 한 3달 전부터는 이원석이가 임기 전에 자기도 뭔가 수사에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서 명품백 사건의 기소 의견으로 해서 뭐 벌금이나 이거 때리고 자기는 물러나면 검찰총장 이원석이가 김건희 수사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김건희 수사 받지 않았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켜봐 달라는 것은 뭔가 앞으로 김주현과 소통을 해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봐요. 중요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면요, 윤석열이 걸려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지만 이 사건을 덮게 한 거는 윤석열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 김건희만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을 여태까지 수사를 못하게 한 게 검찰에 근무하면서 모든 사건을 막은 게 윤석열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당연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윤석열만 개입돼 있겠습니까? 한동훈이는 개입이 안 개입돼 있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명품백 사건에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김건희 사건의 핵심은, 명품백은 사실 김건희의 개문박차를 하는 것이고, 김건희의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이거는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진짜 주가 조작한 놈들은 벌써 구속돼 있고 다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주가 조작을 하고도 소환조차 안 당하고 재판도 받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김건희예요. 그 다음에 왜 제가 김건희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누누이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윤석열이가 국정에 어떤 이해도가 있고 자기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래도 야, 너 좀 나대지 주마, 이런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정말 잘 해보고 싶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제2 부속실을 설치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2 부속실 왜 설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슈어스에서도 만들었잖아요. 윤석열이가 제2 부속실을 설치 안 하는 것은요, 김건희가 제2 부속실을 설치하는 순간 김건희의 동선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제2 부속실이라는 대통령 부인을 사실상 보좌하는 부속실이 생기는 거는 김건희가 앞으로 통제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김건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약속이 잡혀 있고 대외 행사는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지난 어떤 김건희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2부속실을 안 만들잖아요. 왜 안 만? 벌써 특검 얘기 나오고 김건희 잠수 타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저기서 여론에 있어서 대통령 부인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2부속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제2부속실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것도 결정권이 김건희한테 있으니까. 제가 한 거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좀 한번 꼭 좀 보고 가시면 이해도가 빠를 겁니다. 어디 갔지? 도와줘. 로렌 찾아줘. 로렌 찾아줘. 여기 있다. 이거 한번 보고 가세요. 청와대 안에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통령의 사촌 이상의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건데 빨리 만들어야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도 없고요. 특별감찰반도 없다 보니까 처가나 본가나 그 누구도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건희나 김건희 오빠 이런 애들은요 저 아무도 타치받지 않고 거기에 김건희는 제2부속실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김건희를 누가 건드려요?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이유는 만드는 순간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김건희의 동선이 밝혀져요. 김건희의 일정이 다 기록에 남고 제2부속실에 김건희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는요 밤에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최은순이도 지금 뭘 하고 다니는 줄 몰라요. 김건희 오빠가 건설업자를 만나고 다니 옛날 같으면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불러다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별감찰반이라고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청와대 안에 5월달에 G7 언제 한 거야? 청와대 안에 내가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이거를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있어. 이거 언제 5월달에 G7 회의 이거 며칠 날 청와대 안에 5월달에 G7 회의가 있을 때 이탈리아 총리 멜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김주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죠? 어떤 놈인지. 김주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우범회라 그랬나요? 아까 제가 사조직에 속해 있던 김주현이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왔냐? 정권이 막판으로 치닫다 보니까 모든 사정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우검의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는 소속이었고 넥슨의 김정주 그 다음에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와 아주 친묵한 사이였고 난 진짜 궁금해. 야, 왜 제2부속실 안 만들어? 너희들 뭘 찔리는 게 있어? 안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보 정치 20년이 막을 내렸어요. 이번 2024년 총선을 기점으로서 사실 정의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2004년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진보가 정권을 잡는 날이 온다라는 꿈을 가지고 진보 정치 20년을 나름 노력들을 했는데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이제 여론조사 집계하거나 정당 지지율 집계하는 걸 봤더니 이제 정의당이 빠져 있더라고요. 기타 정당으로 기타 정당으로 분리가 돼요. 정의당이 기타 정당으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저만큼 정의당의 몰락을 예견을 하고 저는 정의당이 예전부터 여러분들 제 방송 찾아보시면요 정의당이 망한 이유 그런 거 제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정의당은 딴 거 없습니다. 과거의 정의당은요, 누가 봐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정의당은 선명성이 있었어요. 정의당의 몰락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20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부터 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의당이 몰락했어요. 2020년 들어서고 나서 정의당이 몰락이 시작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정의당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이 몰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문재인 정부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진보 정치를 사실상 더 확장시키려고 했어요. 저는 거기서 심상정의 무리수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민주 진영의 항공모함인 민주당과 손을 잡고 국민의힘을 괴멸시키려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해서 정치 개혁이나 여러 가지 소수 정당, 그리고 정의당의 맞춤형 선거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를 그냥 민주당만 압박을 해서 얻어내려고 하고, 민주당이 그거에 어떤 상응하지 않는 본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힘당과 손잡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왜 저래 설마 하면서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2020년 이제 총선을 겪으면서 정의당은 안 되겠다라고 아마 판단이 섰죠. 그 계기가 결국은 2020년 총선에서 이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정의당이 최대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민주당의 플랫폼 정당이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정의당이 본인들이 플랫폼을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나오는 후보자들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도 모두 모여서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민주정의 반발이 있어서 정의당은 6석의 소수정당으로 그치고 본인들이 염원했던 원내 교섭단체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을 향한 극도의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게 대선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2020년 위성정당 문제가 결국은 2022년 심상정의 민주당 저주를 품으면서 저는 심상정은 정의당 몰락의 100% 중에 99%가 심상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심상정, 이재명, 윤석열이라는 3명이 대선 토론회를 하면 당연히 윤석열을 몰아붙여야 되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보 정치고 그게 민주 진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를 압박을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설픈 경제정책 물어본 거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내가 아는 심상정이면 차라리 과거 이정희 같이 저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게 우리 민주 진영에 맞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비록 이정희 그 당시에 통진당 대표의 발언이 대선에 악영향을 끼쳤던, 대선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표가 날아갔던,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 말 자체는 우리 민주정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상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와 지가 마치 심판자 역할, 윤석열, 이재명 니들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내가 니들 중에 어느 놈들 편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난 니들 똑같이 대할 거야.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완주까지 하면서 0.73의 민주 진영의 어떤 아주 분노,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상정의 80만 표가 결국 그 자기의 욕심,
그 민주주의에 전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생각해요. 심상정이가. 결국 그러니까 이해도가 딸리는 것 같아요. 그 이해도라는 게 뭐냐면 저같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국힘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보 정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현실론자예요. 저는 현실론자라서 대한민국에서 민주노동당이든 정의당이든 진보 정치를 하려 그러면 민주당이 원래의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야 되고 대한민국의 매국 정당이고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 국민의힘이 괴멸돼야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짜 보수 정당이 국힘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당을 맞서서 민주당이 어설픈 진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민주당은 굉장히 보수 정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찾아가게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단 진정한 보수죠. 여러분들이나 나는 보수의 가치, 국익의 우선, 민족주의자들, 보수라는 새끼들이 나라 팔아먹고 민족주의자를 말살하는 새끼들이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수의 가치랑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독립의 역사, 대한민국의 항일운동의 역사를 거룩하게 기려야 된다라고 하는 새끼들 사람이고, 저 새끼들은 보수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을 팔아먹고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사실 매국주의자들이죠. 응? 저런 놈들을 없애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심상정이었다라면 차라리 민주당의 이중대 소리를 듣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고 공공의적인 국민의힘의 괴멸에 앞서갖고 같이 손잡고 투쟁을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보다도 더 줄어들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민주당이 지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국힘당과 손을 잡고 조국을 공격하고,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돌아선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검찰 사태 때 검찰이 조국 장관님을 공격할 때 정의당이 조국을 공격할 때가 가장 선명성이었다고 생각,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의당의 몰락의 시점은 검찰 사태 때, 검찰 쿠데타 때 조국을 지켰어야 되는데 검찰을 지키면서 조국을 멀리했던 정의당이, 그 순간이 저는 정의당의 몰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검찰 편을 들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조국 뭔가 있겠지 하면서 누가 봐도 민주당도 한 발짝 수박 새끼들 때문에 뒷걸음치면서 검찰에 워낙 기세가 당당했고 조중동의 몰아치기가 당당할 때 뒷걸음친다고 할 때 정의당만큼은 싸워줬어야죠. 안 그래요? 오히려 민주당이 뒷걸음칠 때 정의당이 싸워줬어야죠. 어떻게 정의당이 검찰 편을 들 수가 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민주 진영에서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됐고, 정의당도 우리가 생각했던 진보 정치, 결국은 뭐 큰 화려함은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정치에 꽃을 피우는 그런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걸 느꼈고, 저는 정의당도 아마 자기네들이 이번 총선 백서를 쓰게 되면 이 총선의 몰락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시작은 2020년 때 이미 검찰 쿠데타 때 조국을 공격했던 정의당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인재 영입이라고 했던 유호정이나 장혜영 이런 인간들이 결국은 정의당의 정체성, 무슨 정당이니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노동자, 농민, 그렇죠?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약자를 위한 그런 투쟁의 정당, 어려우면 찾아갈 수 있는 노동자들의 안식처라는 이미지라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의당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럼 당연히 국민의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진보당도 있죠 지금. 이제 정의당의 역할을 진보당이 이어서 이제 세속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진보 정당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도 당신들보다 더 왼쪽에서도 생각을 해봤고, 나도 당신들보다 더 이상적인 나라를 생각해봤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개테르테가 돼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싸그리 한번 작살을 내야 된다는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대한민국 진보 정치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가장 착각이 뭐냐면 자기네들만 옳다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정의의 실현도 좋은 정치도요,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힘이 없이 동네 뒷방에서는 그 어떤 이상적인 정치적 슬로건을 내밀 수 있고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의석을 가졌을 때 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에 맞게 실현할 수 있는 정치가, 저는 앞으로 진보 정치가 지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보당인 세성을 갖고 앞서 나가는 것도 좋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날개짓이 아주 편하니까, 세 명이서 탁탁 막 파닥파닥 하면 되니까. 그러나 민주당은 날개를 한번 저으려고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힘차게 팔을 들어서 저 끝까지 닿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날개짓이, 민주당의 날개짓은 독수리의 날개짓이고, 이런 소수 정당들의 날개짓은 참새의 날개짓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진보 정치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 사람들도 한때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왜 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냐. 현실과 맞지 않는 메아리는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걸, 진보 정치의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 그 진보 정치의 한계는 어디서 왔냐? 바로 국힘당의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가서 국힘당을 괴멸시키려고 민주당에서 싸우는 겁니다. 저는 소수 정당들이, 전 딴 건 몰라도 본인들이 나중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싶고 본인들이 진정한 진보 정치를 실현하려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저 매국 정당을 보수에서 반드시 뺏어와야 된다고, 괴멸시켜야지 진보 정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이 존재하는 이상 민주당 대 국힘당 양당 구조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은 국힘당은 나라 팔아먹는 정당이고 대한민국 국익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제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노인이 돼서도 저는 국힘당을 찍을 일은 없거든요. 저는 정말로 진보 정치는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본인들의 정치를 하는 게 진보 정치가 아니라, 국힘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민주 진보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도 때로는 민주당이 못마땅하거나 탐탁치 않더라도 그 항공모함의 옆에서 호위할 수 있는 소수 정당이 돼야 돼요. 본인들만 옳기 때문에 심상정의 가장 정의당의 실패는 양당 기득권 구조라고 하면서 두 정당을 똑같이 취급했던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양당 기득권이라는 말 자체가 심상정이 만든 얘기 아니에요. 진보당들을. 양당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죠. 그렇죠? 양당 기득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를 이해하면 둘 중에 하나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너지면 나라가 쓰겠습니까? 양당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무너뜨려야 돼. 그렇다 그러고 그 둘 다 무너져? 안 무너져. 심상정의 오바가 그거예요. 양당 기득권을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을 같이 때리는 거. 양당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한쪽을 붕괴시켜야 돼요. 그 한쪽을 붕괴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매국노 새끼들과 청산되어야 됐을 반민족 세력들이 만든 이 친일 매국 정당을 먼저 괴멸시킨 다음에 민주당이 보수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끔 끊임없이 민주당과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민주당만 빨아단다 그래갖고 네가 진보 정치에 대해서 뭘 하냐? 진보 정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진보당도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 민주당이 어떤 세세하게 손까지 쓸 수 없는 그런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진보 정치고, 그런 진보 정당이 국민들에게 와닿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민주당과 모든 소수 진보 정당들이 손을 잡고 우리의 공공의 적은 국민의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저는 결론, 심상정 정의당의 몰락은 우리의 공공의 적이 누구인지를 본인이 잊어버리는 순간 그 정당은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과거에 민주노동당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이었고 정의당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는데 자기네 유권자를 배신한 게 바로 정의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정의당은 자기네들 지지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없어요. 자기네들의 특별한 지지자는 2%, 3%도 안 되는 2%밖에 안 돼요. 여태까지 정의당이 살 수 있었던 길은 나머지 8%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인들 정의당을 찍어줬던 사람들이거든요.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정의당을 찍어주지 않은 거예요. 정의당은 양당 기득권 구조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범민주주의이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을 괴멸시켜야죠. 어떻게 민주당의 앞길을 막습니까? 심상정, 너 말이야. 너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 민주 시민들은 5년을 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지난 대선 토론에서 윤석열, 김건희 의혹을 세게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층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TV 토론은요 너무 세도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재명 당대표는 품위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속 시원하게 못 물어보는 거를 심상정이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과 진짜 간발의 차이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상정이 본인 부인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덮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 왜 수사 안 합니까? 그래놓고 무슨 검찰총장 출신이 지금 대통령 한다고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식으로 못 물어봐요. 대선 때. 대선은 진짜 보이지 않는 중도가 있거든요. 너무 세도 토론에 실패했다라는 반발 세력이 있는 것이고. 심상정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의혹, 김건희 특검 똑같이 중립적 입장에서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조국 혁신당의 성공은요 전부 심상정의 몰락이 만들어준 결과예요. 제 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정의당이 노회찬 당대표 원내대표 계실 때 같이 정신 차리고 민주당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개혁을 얘기하고 노동자를 위하고 혁신을 얘기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바람은 불지 않았어요. 허구한 정의당은 양당 기득권 구조 타파해야 된다는 어정쩡한 얘기할 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나와갖고 윤석열 검찰, 김건희 특검, 윤석열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과거의 진보, 민주당이 할 수 없었던 과거의 진보 정당이 했던 얘기들을 조국 장관님이 해주니까 거기에 몰표가 가는 거예요. 응? 저는 심상정은 정말 범민주주의 시민들한테 지 혼자 국회의원 4선이나 헤쳐먹고 지 혼자 부귀영화를 노렸죠. 무릎 꿇고 반성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5년 동안 민주 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신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 안 한 거예요. 무슨 언제부터 진보 정치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보 정치를 따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당은 한 80석 갖고 진보정당 한 40석 갖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구도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민주시민들은 무조건 국민의 힘만 막으면 된다라는 이 단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당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저렇게 절박한데 지네들은 양당을 때리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민주당은 이번에 100석만 해도 되고 나머지 진보당 20석, 조국혁신당 20석 뭐 이렇게 나눠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민주시민들은 절대 국민의힘은 한 석이라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지네만 몰라요. 지네만. 이번에 마치 왜 지네가 심판받았는지 그걸 몰라요. 심상정의 독선이나 정의당의 독선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지네만 정의롭고 지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양당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사꾸라로 보는 거죠. 지네만 정의롭고 지네만 똑똑하다고, 지네만 진짜 민주정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주니까 인기가 많은 것이고, 그 역할을 과거에는 정의당이나 민주노동당이 했지만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있는 것이고, 조국혁신당도 생존을 위해서는 계속 더 세게 나가야 돼요. 민주당이 국민 여론이나 국민 민심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잖아요. 한국모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조국혁신당이 좀 치고 나가고 민주당이 뒤에서 받쳐주고 그런 구도로 가야 돼요.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국힘당이 대한민국 정당에서 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인물 보고 한번 찍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국힘당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인물 보고 선거하는 선거는 없어요. 국힘당만 없어지면 진짜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만약에 후보, 진보당 후보, 진짜 무슨 보수적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인물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인물 보고 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